1987년 가을 서울 신월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요일 아침 8시 이철수는 단정한 감색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온화한 미소. 그는 오늘도 교회 장로로서 설교단에 설 준비를 합니다. 서연아, 빨리 준비해. 늦겠다. 6살 이서연은 서둘러 원피스를 입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 맞은 팔의 멍이 아직 시퍼렇습니다. 서연은 긴 팔로 가립니다. 차 안 뒷좌석의 서연은 몸을 웅크립니다.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이철수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이 장로님, 일찍 오셨네요. 하하. 주님의 집에 일찍 오는 건 당연하죠. 서연은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입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이철수를 둘러쌉니다. 장로님 가정은 정말 모범이에요. 딸도 얌전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교육 잘 시키시니 존경스러워요. 이철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서연은 움찔합니다. 그 손이 어젯밤 자신을 때린 손이라는 걸 압니다. 차에 타는 순간 이철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오늘 예배 때 졸았지? 내가 다 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철수가 벨트를 풉니다. 요즘 버릇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졸다니. 여보, 애가 아직 어린데. 어머니 한명숙이 말리려 하자 이철수가 그녀를 노려봅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 전처 자식 버릇 망치려고? 그 순간 서연의 세계가 멈춥니다. 전처자식? 서연은 어머니를 봅니다. 한명숙은 고개를 떨굽니다. 이철수의 벨트가 서연의 등을 때립니다. 한 대, 두 대. 서연은 비명을 참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전처자식. 나는 엄마 진짜 딸이 아니구나. 모든 게 이해됩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만 유독 미워하는지, 왜 어머니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지. 2년 후 서연은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은 집 앞 골목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이 장로님 집에 전처자식이래요. 그래서 저렇게 엄하게 키우나 봐. 친자식도 아닌데. 그래도 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비명소리. 쉿. 그 집안일에 왜 참견해. 교육이겠지, 교육. 서연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 듣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서연의 담임은 최경희 선생님입니다. 서연아, 팔에 멍은 어떻게 난 거니? 넘어졌어요. 서연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최 선생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이철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한명숙의 작은 비명. 서연은 방 구석에서 귀를 막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에 부엌 칼이 보입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칼을 집어듭니다. 이걸로 찌르면 끝날까? 하지만 서연은 칼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이철수가 성경을 펼칩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잠언 13장 24절. 아빠가 널 때리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알지?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12살이 된 서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무표정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새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연은 창문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식힙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서연 자신도 압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복도에서 이철수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숨을 죽입니다. 투명해지려 애씁니다. 그렇게 서연의 어린 시절은 침묵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 침묵은 생존의 방법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2025년 5월 서울 마포구 원룸입니다. 28살 이서연은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또 악몽입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손목의 흉터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3년 전 그녀가 선택했던 흔적입니다. 출판사 교정팀에서 일하는 서연. 구석자리, 동료들과 최소한의 대화만 합니다. 점심은 항상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저녁 7시 팀 회식 자리입니다. 팀장 박민수가 강권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갑니다. 강민호 선배가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연 씨, 혹시 진월동 살았어? 근처 교회 다녔는데. 혹시 이철수 장로 딸? 맞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서연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골목에서 구토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침범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문자가 도착합니다. 딸아, 아빠다. 오래간만이구나. 보고 싶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어 하셨는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가 연락했어요. 아빠가 3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었어. 폭행죄로 한 달 전에 출소했어. 미안해, 서연아. 전화가 끊깁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퇴근길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집 앞 계단에 담배꽁초, 이철수가 피우던 브랜드입니다. 현관문 밑에 쪽지가 보입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밥 한번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일주일 후 편의점에서 앞사람이 쓰고 있는 향수 냄새가 서연을 덮칩니다. 이철수가 쓰던 애프터 쉐이브 냄새입니다. 순간 서연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공황 발작입니다. 서연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날 밤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오후 6시 32분 낯익은 뒷모습 이철수입니다. 그는 서연의 집 앞을 서성이다가 사라집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옵니다. 서연아, 아빠 좀 보자. 할머니 유산 문제로 내 서명이 필요해. 유산? 서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주말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증세가 보입니다. 심리 상담을 권합니다. 의사는 명함을 건넵니다. 마음치유심리상담센터 김하나 상담사.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옵니다. 내일 오전 10시 종로 카페에서 보자.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갈 거야.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쥡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그때 상담센터 명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마음치유 상담센터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내일 가능한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어. 맞서야 해. 2025년 5월 마음치유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서연은 상담센터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철수의 문자입니다. 1시간 후 카페 앞이다. 안 나오면 회사로 찾아간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문을 엽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상담실 김하나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죠?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서연은 조금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면, 악몽, 공황 발작.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못합니다. 30분쯤 흘렀을 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힘든 일 있으셨나요? 그때 하나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오래된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5살 때 친아버지한테 당했어요. 서연이 놀라 쳐다봅니다. 그래서 알아요.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말해야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요. 저도요. 저는 전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움받았죠.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감옥에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만나자고. 할머니 유산 때문에 제가 필요하대요. 상담이 끝나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철수의 문자에 적힌 주소입니다. 사무실 안 이철수가 앉아 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이철수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총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냅니다. 모든 유산은 손녀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아들 이철수는 가족을 학대했기에 상속 자격이 없다. 이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고인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 신고 기록도 확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수가 책상을 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인데. 밖으로 나온 서연을 이철수가 붙잡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놓으세요. 그 돈 반은 아빠 거야.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했던 거라고. 서연이 팔을 뿌리칩니다. 할머니는 정신 멀쩡하셨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다 아셨던 거예요. 이년아. 이철수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서연은 다시 상담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하나가 놀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100억 유산, 할머니의 유언, 이철수의 협박.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하나가 명함을 건넵니다. 제 지인 변호사예요. 가정폭력 전문이죠.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의 핸드폰이 불을 뿜습니다. 이철수의 문자가 계속 옵니다. 당장 포기각서 써라. 내 돈을 내가 가질 생각이냐. 불효녀, 폐류나.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이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비가 불려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하나가 소개한 변호사 정미래를 만났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죠. 그리고 상속 소송 준비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이야기를 공개할 생각 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 한 분이 가정폭력 생존자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감독 박도윤을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같은 고통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제 편이었구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그날 밤 서연은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싸울 거예요. 무섭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당신의 인생이에요. 2025년 6월 법원 앞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문 날입니다. 판사가 문자 내용을 읽습니다. 당장 포기각서 써라. 불효녀,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부정입니까?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원을 나서는 서연을 기자들이 둘러쌉니다. 이서연 씨, 100억 유산 독차지 사실입니까? 친아버지를 고소한 이유가 뭡니까? 플래시가 터집니다. 정 변호사가 서연을 감쌉니다. 이철수 측에서 언론에 흘렸어요. 이제 여론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28살 여성 100억 유산 독차지 위에 친부 고소. 기사 댓글이 악플로 가득합니다. 요즘 애들 버릇 없어. 효도가 뭔지도 몰라. 돈 때문에 아버지 고소하다니.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칩니다. 팀장 박민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당분간 재택근무하세요. 회사도 곤란해서. 이틀 후 이철수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 딸이 세뇌당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완벽한 연기입니다. 상담사라는 사람이 딸을 부추겨 유산을 독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여론이 더 악화됩니다. 서연은 집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김하나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조금만 견뎌요.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진월동에서 살았어요. 옆집이었죠. 기사 보고 연락했어요.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 제가 다 알아요. 일주일 후 법정에 증인들이 섭니다. 그 집에서 비명소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애가 계단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3번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명백한 폭력 흔적을 봤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고소를 거부했어요. 두려워서 못한 겁니다. 이철수 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네, 결혼 첫날부터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서연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무너집니다. 복도에서 서연과 한명숙이 껴안고 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니에요, 엄마.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그날 저녁 박도윤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침묵을 깨다 생존자들의 목소리. 서연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저는 30년간 침묵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침묵은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증인들의 증언, 의료 기록, 경찰 출동 기록이 화면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모두가 존경했죠. 하지만 집에서는 악마였어요. 방송 후 여론이 급반전합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저 아버지 처벌해야. 서연 씨 응원합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이서연에게 전액 상속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철수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판사가 덧붙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연을 취재진이 둘러쌉니다. 이서연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선생님, 저
다큐 보고 용기 냈어요. 내일 경찰 갈 거예요. 잘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싸울 수 있었어요. 2025년 9월 서울 강남구 빌딩입니다. 희망재단 현판식이 열립니다. 서연이 할머니 유산 100억 원 전액으로 설립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서연 대표님, 전액 기부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예전 같으면 도망쳤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돈은 제 할머니가 침묵의 대가로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자유를 샀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미소 짓습니다. 재단 개소 후 한 달 상담 신청이 쏟아집니다. 하루 평균 50건. 서연은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교육 끝에 오늘 첫 상담입니다. 25살 여성이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손목에 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서연입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서연은 압니다. 그 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다큐 보고 서연은 자신의 손목 흉터를 보여줍니다. 저도 3년 전에는 당신과 같았어요. 여성이 놀라 쳐다봅니다. 선생님도요? 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아질 수 있나요?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입니다. 저녁 서연은 어머니 한명숙을 만났습니다. 한명숙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엄마,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재단 앞 벤치에 앉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혼했어. 네. 30년 만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한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섭긴 한데 이제 자유로워. 한명숙이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엄마. 고마워. 서연아, 내 딸이 돼줘서.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입니다. 그날 밤 서연에게 이상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없음. 조심스럽게 엽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서연에게. 아빠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이철수의 글씨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도 나를 용서해야 한다. 그게 효도다. 서연은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달빛이 방을 비춥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제 인생에 없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11월 서연은 대학교 특강에 섭니다. 200명의 학생들 앞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폭력을 키웁니다. 제가 30년간 침묵한 동안 제 영혼은 죽어갔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서연은 학생을 똑바로 봅니다. 지금 손을 든 거, 그게 시작이에요. 잘하셨어요.
2026년 1월 새해입니다. 서연은 재단 상담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6개월 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법적 조치도 끝났고 새로 시작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살아줘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2026년 봄 희망 재단 2주년입니다. 서연은 이제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 희망센터가 생겼습니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그중 90%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철수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디선가 숨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실에서 한 소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웠어요. 지금도 가끔.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우리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살렸다. 아니, 그 사람이 스스로를 살렸다. 나는 그저 손을 잡아줬을 뿐.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다. 때로 아프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자다. 저 멀리 무지개가 뜹니다. 7빛깔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서연은 그 무지개를 봅니다. 할머니, 엄마, 선생님들, 그리고 나, 우리 모두 함께 만든 무지개야.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